예,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비밀금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관련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사안이긴 하지만 또 하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과 관련된 그런 의혹,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의 자택이라든가 혹은 의원실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본인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공천 헌금의 전달 창구라고 의혹이 제기된 그 이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김 의원 부부의 개인 금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던 지목이 되었던 차남의 아파트 역시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 자체가 너무 좀 늦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던데 다른 수사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좀 속도가 늦은 상황입니까?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늦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예컨대 고소장 등이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 또 위에는 관련자 특히 이런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계좌라든가 혹은 통신 기록 등을 분석을 하고 결국 한 2, 3주 정도 걸려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경우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늦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상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자신에 대해서 사건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 2, 3주 뒤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나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 의혹의 초기부터 김병기 의원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온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안의 민감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피의자로 지목이 될 수 있는 김병기 의원의 입장도 확인이 됐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통상적인 사건들보다는 분명히 더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도 조금씩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비판을 조금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압수수색 대상에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숭실대학교 입학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런데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지희 부의장의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과정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압수하지 못한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그런 자료가 확인이 됐지만 그리고 포착이 됐지만 결국에는 영장에 이제 혐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압수수색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된 과정에서 그 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설명을 드렸던 이 공천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혹들이 여러 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또 그와 관련된 증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압수할 수는 없었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후에 변호인 측에다가 이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 임의 제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그런 압수수색, 이때는 이 혐의 내용 중에 관련된 의혹들을 포함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적인 절차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영장에 적시된 개인 금고 같은 경우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증거인멸 혐의로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 또 그 안에 이제 각종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인 수색 결과 찾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혐의를 다수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고 한 차례 압수수색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추적을 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편 증거인멸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차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의 책임을 직접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실제로 이제 이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 결국 이 형사 사건의 그런 관련 증거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만약 추가적인 그런 강제 절차, 특히나 강제적인 신병 인수조차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체포까지도 혹은 구속까지도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황들이 김병기 의원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공천헌금 1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김 시의원 같은 경우에 자수소를 통해서 1억 원을 건넸다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까? 일단 자수서를 통해서 일부 사실관계 혹은 큰 부분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내용들은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서 한 차례 조사는 하긴 했습니다만 시간 자체도 길지가 않았고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건강 상황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는 진척이 조금 없었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결국 다시 한번 이 진술들, 이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1억 원의 출처부터 실제로 전달한 경위가 어떠했는지, 특히 이제 이 1억 원을 전달한 상황에서 현장에 강선우 의원이 실제로 또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반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진술을 청취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밖에 지금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주 의혹이나 혹은 증거인멸의 그런 의혹까지도 상당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이 수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증거 자료들을 폐기를 한다거나 혹은 교체를 한다거나 그 밖에 메신저 등을 다시 탈퇴를 하고 재가입하는 행위 등을 반복했던 것 때문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을 그런 조사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또 줬다고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한 차례 바뀌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줄 당시에 또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런 경우 이제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식으로 따져보는 겁니까? 일단 일관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자체가 없다거나 현저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술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변동이 됐었고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을 뒤늦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초기의 진술보다는 훨씬 더 신뢰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신빙성을 평가하기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오늘 조사에서 얼마만큼 이 자수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확보할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서 얼마나 이 진술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따져서 결국 이 신빙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PC를 초기화하고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1억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대가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오늘 조사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봤을 때 추후 수사 과정 혹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전자 정보에 대한 포렌식 등을 진행했을 때 이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이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휴대전화라든가 혹은 PC에는 다양한 전자 정보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예컨대 다른 의원들 혹은 다른 관계자들과의 그런 범죄 혐의점이 될 수 있는 사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지가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혐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도 사실은 고려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혹여라도, 그러니까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무언가로 더 번지지 않게 하려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계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경 시의원의 입장을 보면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계산까지도 조금 깔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경시 의원 조사가 있고 나면 이제 강선우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데 지금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술을 대조하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대질 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다른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은 현장에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추후에 보좌관이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좌관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지금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대질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순서를 보자면 오늘 이제 김경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일단 전자정보 등 혹은 다른 증거들과 비교를 해서 구체화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선우 의원이라든가 보좌관을 차례대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질 신문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당사자들이 그 대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히겠다, 억울한 점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나왔을 때는 대질 조사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사형이 구형된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을 저희가 들어본 건데 여기서도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겁주기식의 계엄이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재판부는 이 발언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은 당시의 계엄은 메시지 계엄이었고 일시적이었다. 따라서 결국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 얼마만큼 재판부가 신중히 들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비상 계엄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고 또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었냐 아니었냐 혹은 적법했냐 아니었냐 굳이 현 재판부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과 마찬가지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온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재판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내용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순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내가 후각이 뛰어나야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었는데 사과 대신에 자신을 좀 비하하고 한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도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의도는 당연히 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건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뭐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 뭐 재판부에서 굳이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진술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 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적절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바보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명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도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설득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선은 내일로 갑니다. 내일은 이제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일단은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내일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지금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가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등이 포함이 된 재판이 내일 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 이걸 집행하는 공수처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인정을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내란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또 다루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죄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자 조금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발단이 되었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별도로 판단을 해서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을 선고문에 작성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발단이 됐던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예컨대 내란 행위로 평가를 할지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쟁점에 결국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당연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일 열릴 선고에서도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그런 지위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또 이 부분 재판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피고인이 예컨대 공직자와 같이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죄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혹은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고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